네, 안녕하십니까. 손영곤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0번째 상황 이론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전 이론과 인간관계 이론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고전 이론이든 인간관계 이론이든 조직의 생산성을 위해서는 다 끄집어내서 확 조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통제와 지시가 필요하고 명령체계가 필요하고 비공식적인 조직이 필요하고 했던 부분들이란 말이죠. 외부 환경에 대한 얘기 아무것도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미리 서두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개방체계이냐 폐쇄체계냐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 폐쇄체계인 거죠. 폐쇄체계와 개방체계의 그 기준은 뭐예요? 외부와의 소통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고전 이론과 인간관계 이론은 외부와의 소통을 전혀 하지 않고 안에서 생산성이라는 부분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오늘 10번째는 상황 이론이라는 부분을 설명드릴 겁니다. 상황 이론도 시험 문제에서 많이 언급됐던 부분들인데요. 이게 이제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 변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같이 연동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 이론도 꼭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10번째. 상황 이론. 자, 기본적으로 상황 이론은요, 고전 이론이나 인간관계 이론, 이런 기본적인 그 전제를 완전히 부정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조직화가 조금 더 될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최선의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 가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고전 이론처럼, 인간관계 이론처럼, 고전 이론, 과학적 관리 이론, 관료제 이론, 인간관계 이론, 메이어의 호손 실험 또는 맥그리거의 XY 이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고 그때마다 환경이 바뀌는데 언제 과학적 관리 이론으로 언제 맥그리거의 XY 이론,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전제 조건을 완전히 부정을 하고요. 말 그대로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조직화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황 이론에서는 고전 이론이나 또 인간관계 이론, 근본적으로 그 전제를 부정하고 있죠. 그래서 상황 이론은 바로 그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조직화 방법들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으로부터 요구되는 여러 가지 조직 내에서의 어떤 구조 변화에 대해서도 그 형태가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이 사용되고 있는 이런 기술이나 어떤 속성들, 이런 것들은 그 사용하는 부서에 따라서 그 구조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딱 하나의 틀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에 맞게끔 구조가 바뀌고 부서가 바뀌고 조직화가 바뀌는 형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상황 이론에서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이론가들은요, 특정한 그 조직 구조와 관리 방법들이 다른 구조와 방법들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효과적인 조직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조직이 갖고 있는 특성, 그 다음에 환경과의 적합성이 조직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조직의 특성과 환경과의 적합성. 조직의 특성과 환경과의 적합성이 조직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거죠. 조직의 성패를 결정짓는다. 또는 좌우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즉, 조직이 갖고 있는 특성. 우리 조직은 이런 조직이야. 우리 조직은 좀 유기적인 조직이야. 우리 조직은 좀 공무원 조직처럼 이렇게 공식적인 조직이야. 아니면 명령계통을 갖고 있는 과학적 관리론을 갖고 있는 조직이야. 그 각각이 갖고 있는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환경과의 적합성 여부가 아주 매우 중요한 그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상황 변인들이 있습니다. 아까 뭐 위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상황 변인들이 있는데, 상황 변인들은 조직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조직의 목적,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과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기술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황 변인들, 조직이 갖고 있는 목적이나 그 다음에 과업의 종류나 그 다음에 조직의 기술이나 규모에 따라서도 이런 상황들의 여러 가지 변수들은 많이 작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전주의나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론의 기본적인 전제를 완전히 부정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그 조직화의 방법들이 결정지어진다는 것이고, 조직의 특성이나 그 다음에 상황의 적합성 그 여부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 변이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체계이론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체계이론도 계속 언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체계이론은, 상황이론은 고전이나 인간관계 이론 자체의 그 전제를 완전히 부정한다면, 체계이론은 여기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전이론이나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론, 그 다음에 구조주의 이론, 구조주의 이론을 완전히 통합화시키는 거죠. 하나로 통합화시키는 것이 바로 체계이론이에요. 그래서 조직이 각각이 갖고 있는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위 체계들이 있고, 그 하위 체계들이 하나의 복합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위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체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계 이론이라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뭐 배우셨을 거예요. 생태학 이론, 그 다음에 생태체계 이론. 생태학과 체계 이론을 합친 게 생태체계 이론이잖아요. 생태학 이론과 생태체계 이론에서 뭘 배웠습니까? 우리 가계도 그렸고, 그 다음에 생태체계도 그렸었죠. 그게 바로 이런 체계 이론의 근간이 되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하위 체계로 구성된 어떤 복합체가 바로 체계 이론이고요. 체계 이론은 오직 문제를 체계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에게 아주 유리한 이론이 바로 이 체계 이론이라는 거죠. 문제 자체를요, 문제를 체계를 통해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에게 유리한 이론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체계 이론은 관리자에게 유리한 이론이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하위 체계들 간의 업적을 비교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위 체계들 간의 비교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하위 체계들은요, 역동적이고 그 다음에 하위 체계들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거죠. 하위 체계들은요, 역동적이고요, 역동적이고 갈등은 불가피하다. 갈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갈등이 없어서는 절대 발전적인 모습은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이 하위 체계들은 무엇들이 있을까? 바로 생산 하위 체계, 유지 하위 체계, 그 다음에 경계 하위 체계, 적응 하위 체계, 이 네 가지를 아우르는 관리 하위 체계까지 총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 체계들은요, 이런 하위 체계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체계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2번째, 관리 그 체계 이론에서 이런 하부 또 하위 체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하위 체계들. 자, 하위 체계들은 꼭 그 기능들을 꼭 외우셔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생산 하위 체계. 생산 하위 체계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클라이언트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들은요, 생산과 관련돼서 과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조직들의 결과물은 생산품이라는 것을 생산한다는 거죠. 생산품. 생산품을 생산하기 위한 조직으로 운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화를 추구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기술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또는 이런 기술들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대체한다면 수단과 목적이 바뀌는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너무 기술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면 오히려 목적 전치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대체하게 되면 오히려 수단과 목적이 바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단점도 있다. 두 번째, UGI 체계죠. UGI 체계는 기본적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조직의 안정성. 그래서 조직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안전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UGI 체계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계I 체계입니다. 뭘 경계를 하는 것 같죠? 예, 경계I 체계는요, 조직과 환경과의 그 요소들을 강조하는 부분이죠. 조직과 환경 요소를 강조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적절하게 반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목표를 두고 있는 게 바로 경계I 체계입니다. 즉 외부 환경의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죠.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지, 적절한 반응이나 반응의 폭이죠. 이게 바로 경계I 체계가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 적응I 체계예요. 적응I 체계는 어떤 그 조직이 외부 환경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고 그 변화들 속에서 우리 조직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자신들이 갖고 있는 비전과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연구와 평가가 필요하겠죠. 즉 계속 연구해서 지금 클라이언트들이 갖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 문제 해결에 대한 방향들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그래야만 외부 환경 변화에 계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그들의 욕구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즉 이런 것들이 바로 적응I 체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적응I 체계의 문제점은 뭐냐면 내부 평가와 그것이 객관성을 결여시켜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단점은 평가를 하는 것은 좋지만 내부 평가를 할 경우에는 바로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거죠. 왜? 잘못된 것도 슬쩍 눈 감아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내부 평가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성이 결여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